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실천 조우석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기드 모파상의 어느 여인의 고백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추억들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도 자식도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나 자신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아주 순진했던 시절에 겪은 사건들 중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에르베 드 케르 백작이라는 한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브르타뉴 오래된 가문 태생으로 나는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사랑, 진정한 사랑이란 자유와 장애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강요된 사랑, 법적으로 공인된 사랑, 그런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어 하는 키스란 도둑맞은 키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남편은 키가 크고 점잖고 태도가 참으로 신사나웠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칼로 자르듯이 생각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머릿속이 앞뒤가 막힌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편협한 의견을 내놓곤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황량한 지방의 한 북판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거대한 수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큰 정원은 주위에 깊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정원 쪽의 끝 벌판 쪽에 갈대와 수초가 가득한 두 개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연못을 연결하는 시냇가에 나의 남편은 들오리를 사냥하기 위하여 작은 원두막을 지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하인들 이외에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남편에게 충실한 시종 하나와 나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의 친구와 같은 몸종 하나를 우리는 각각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마 언저리에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일어선 계집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16살이었지만 20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사냥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냥이 어떤 때에는 인근에서 또 어떤 때에는 우리 집에서 벌어지곤 했어요. 그 무렵 젊은 남작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집을 유난히 자주 찾아오더니 얼마 후 발길을 끊었고 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을 나는 눈치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어졌고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나를 포옹해 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기 위해 방을 따로 쓰자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나의 침실에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밤이면 내 방문 앞까지 와서 서성거리다가 얼마 후에 멀어져가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나는 내 방 창문이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집 주위 후미진 곳을 순찰하는 발소리까지 들려온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내 시종이 순찰하는 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남편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저녁마다 우리 암탉을 잡아먹으러 오는 그놈의 여우를 잡아 죽이기 위해 당신과 내가 함께 사냥 원두막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어? 나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끈질기게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좋지요.
나도 남 못지않게 늑대며 멧돼지를 잡은 적이 있다는 것을 당신께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런데 나의 남편은 이상하게도 신경질이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화가 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0시쯤에 남편은 불쑥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준비 다 되었어?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손수 내 총을 가져다 주었기에 나는 물었습니다. 노루잡이 총알을 재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 총알을 재야 하나요? 남편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을 받았습니다. 노루잡이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자신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그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특유의 그 침착성을 과시해 보군요. 나는 웃음을 떠뜨렸습니다. 제가요? 왜요? 여우 잡으러 가는데 침착성이라니요? 당신은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큰 정원을 건너서 소리를 죽이며 출발했습니다. 온 집안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건물에 노란 빛을 띠게 해주었습니다. 이 달밝은 쓸쓸한 밤, 죽음과 같은 이 밤의 고요를 깨트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례식의 무거운 공기 같은 것이 만물을 짓누르는 듯 하였습니다. 나의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냥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타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사방을 살피기도 하면서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어떤 것들이 연못 물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수면의 한 점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부터 달빛에 어른거리는 주름살 같은 가느다란 동그라미가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몸을 숨기고 지켜보아야 할 그 원두막에 다다르자 남편은 나에게 먼저 총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자기 총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총의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몸을 떠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생이 당신 취향에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돌아가 보구려. 나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 오늘 참 이상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 시간 가까이 지나도 달밝은 가을밤의 무거운 정적을 깨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우가 여기로 지나가는 것이 틀림없을까요? 남편은 내가 그를 물어 뜯기라도 한 듯이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나의 귀에다 입을 대고는 틀림없소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내 팔을 잡자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바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밑을 보고 있어? 나는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했지요. 그때 남편은 나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30보 떨어진 저쪽에서 한 남자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나타나더니 도망치듯이 몸을 구부리고 빠르게 왔습니다. 나는 하도 놀라서 날카로운 일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몸을 돌리기도 전에 불꽃이 내 눈앞을 휙 스쳤어요.
총소리에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총알 맞은 늑대처럼 땅바닥에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서 정신을 잃고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남편의 분노에 떠는 손이 나의 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억센팔로 나를 안아들었습니다. 나를 허공에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쭉 뻗어서 자빠져 있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남편은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내 머리를 부수려는 듯 나를 그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곧 죽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마 위에 자기의 발꿈치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역무인지 알 사이도 없이 남편은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몸종이 남편의 무릎을 꿇고 올라타서 성난 고양이처럼 벽에 올라 웅크린 채 한사코 남편의 턱수염과 코밑수염을 잡아 뽑고 남편 얼굴로 살갗을 잡아 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듯이 나의 몸종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시체 위에 엎어지더니 팔을 벌려 얼싸안고서 그 눈 위에 그리고 입에 키스를 하고 자기의 입술로 죽은 자의 입술을 벌리고 숨소리를 찾았으며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힘찬 포옹을 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난 남편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나의 발밑에 엎어졌습니다. 아, 용서해줘요 여보. 나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 계집애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구리. 나를 속인 것은 나의 시종놀이에요. 나는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계집애의 괴이한 키스와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과 또 끝장난 사랑에서 깨어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남편에게 충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결됩니다. 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과 젊은 남자과의 애정관계를 의심합니다. 그 결과 부인과 함께 사냥을 가자고 하고 총으로 젊은 남작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젊은 남작과 애정관계를 가진 것은 자신의 부인이 아니고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남편은 과도한 의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만 것입니다. 지나친 의심은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나친 의심에 대하여 어떤 권고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리며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지나친 의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나친 의심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의심을 하지 않는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양한 상황에서 때로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친 의심은 문제가 됩니다. 필요 이상 확대해서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극단적인 의심을 하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런 정서적인 피폐한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일의 선택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의심만 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 확대해서 지나친 의심을 하면 정서적으로 어려워지고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